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화폐전쟁. 2. 일본은 3. 아세안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통화는 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는 국가 경제의 건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통화는 투자, 소비, 생산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의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체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거래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는 다른 국가의 통화와 상호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통화로서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국제통화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국제 유가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통화의 가치가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제 통화를 이용한 거래는 통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를 할 때는 통화 환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통화는 국가 경제의 건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거래를 할 때는 국제 통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통화 환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에 대응해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처럼 비슷한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 원화를 공동무역통화로 채택 앞으로 거세질 화폐전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은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막는 한편 꼼수를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재빠른 결단과 단호한 조치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느닷없는 제재로 인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와 함께 빠르게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결단했고 러시아는 묘수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프로젝트에 들어선다고 발표한 것이죠. 러시아가 현재 제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U가 대신 중국 위안화와 합쳐 거대한 공동통화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블화 대신 새로운 공동통화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회피해 돈과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유라시아 경제연합 EU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까지 같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으로 유럽연합 EU를 모티브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국가를 포함 친러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승기를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쥐고 있으나 경제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국가들이 몰래 러시아 편을 들면 경제 제재의 의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 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 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라우레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 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여긴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 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 통화 단위 L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의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심이라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 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미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외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불확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 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 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외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호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 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 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 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과 일본은 비교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화, 산업 등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었고 한국은 그런 일본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장기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남겼습니다. 한일의 GDP 역전에 큰 주목. 하지만 생활의 풍요로운 면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웃돌고 있다. 알고 있었나요? 해당 기사에서 일본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길래 일본인들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국가별 명목 GDP로 따지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보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일본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두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일본의 25.9%에 불과했죠.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GDP 격차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80%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2021년에는 88.5%로 턱밑까지 쫓아오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일본에 비해 2%나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뛰어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직 수치상으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의미 없는 수치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예전부터 앞섰다고 평가한 것이죠. 기본 국민소득의 경우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명목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실질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명목소득은 환산한 것입니다. 흔히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사용되고 있죠.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 전 세계 햄버거 가격이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하고 환율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5,0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환산하게 되면 2021년 기준 일본은 42,940달러, 한국은 46,918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거의 10%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죠. 해당 지표를 보고 다카야스 유이치 대동문화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를 통해 실제 풍요도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결국 항상 한국인들 가난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주장하던 일본의 현실은 사실 한국보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난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악재가 겹쳐 힘든 경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 역시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하지만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유해졌을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일본을 향해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이상한 나라, 특히 젊은이들의 가난이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버블 때 태어난 부모가 부럽다.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일종의 비관론입니다. 그만큼 1990년대 버블 붕괴기 때 태어난 젊은 층들은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죠. 해당 문구는 일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경기 속 좋은 일자리를 마음대로 고르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면서 결혼식까지 호화스럽게 치른 엄마의 삶이 부럽다. 지금도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드라마 감상, 피아노를 취미로 행복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개인이 쓴 글 하나는 놀랍게도 일본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당시엔 SNS가 없어 사소한 일로 또래 친구와 비교당할 일도 없었다. 이젠 저출산 탓에 미래 희망까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이대로 끝인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에서 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이미 사회 문제로 가시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일본 젊은 층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은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여만 명으로 세계 11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해외로 출국하는 일본인의 수는 1,500만 명 정도에 불과하죠. 약 5천만 명의 인구수를 가진 우리나라가 전염병 이전 기준 2,900여만 명이 출국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노년층이 아닌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극심했는데요. 한국은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여행을 가는 빈도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통했던 패키지 여행에 MZ세대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하려는 수요와 한 번 갈 때 제대로 간다는 한국 젊은 층의 보복 여행 수요가 맞물린 결과였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까지 독점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20대 젊은 층의 해외 출국 수는 1997년 452만 명에서 2017년 30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죠. 한창 놀 시기에 젊은 층들이 여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한국인데 해외여행은 그야말로 사치였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젊은 층의 해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일본 여행업체 등과 함께 회의체를 신설해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비해 출국 내국인이 너무 적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정부에서 비행기 값까지 지원을 해줘도 여전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 해당 정책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일명 청춘빈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은 밥 먹을 돈도 없어 식비를 아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 반찬만 담은 초저가 도시락이었습니다. 다케벤토라 불리는 해당 도시락은 치솟는 물가에 점심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반찬은 없어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찾다 보니 생겨난 도시락이죠. 가격은 한화로 약 2,1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은 컵라면, 샐러드 등과 함께 먹어도 5,000원이면 충분해서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케벤토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다른 편의점들도 200, 300엔대 도시락을 속속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점심을 사 먹기 힘든 것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저가 도시락을 사 먹거나 아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빈곤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연스레 한국과의 격차를 체감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일본이 한국을 쫓고 있다는 일본 교수의 글을 보고 나름 일본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만약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일본이 압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육군 전력은 몰라도 아무래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일본이 압도한다는 게 일본인들이 자신만만한 이유였죠. 그럼 정말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대요. 단도직입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처럼 육상 무기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하늘을 나는 각종 무기들과 관련된 기술 역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역시 대부분의 전투기와 같은 공군 무기는 미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무기 중에서도
전투기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은 레이더와 같은 각종 첨단 시스템들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사실상 무기 개발 중의 끝판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한국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뉴스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바로 오로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KF-22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지난해 7월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투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음속에 벽을 뚫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의 방산업 국가답게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로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라매로 불리는 해당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치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를 비롯해 적외선 탐색 장비 및 각종 레이더 등 최신 전투기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초음속 비행 역시 한국보다 훨씬 먼저 성공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일본인들은 항상 과거부터 다른 건 몰라도 이지스함과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는 기술력도 없는 한국이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했던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단 7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 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일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하고 만들어왔던 전투기를 한국은 단 7년 만에 만들어버렸으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일본인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한국 무기에 빠진 수많은 나라들이 벌써부터 KF-21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UAE입니다. 사실 UAE는 한국 무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을 무려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들였으며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역시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 화력 체계를 한국 무기로 채운 UAE는 또다시 새로운 한국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KF-21이었습니다. 특히 KF-21의 경우 UAE가 기존에 보유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초 협상을 중단함에 따라 F-35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사실 처음 UAE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본의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전통적인 공군 강호는 일본이었기에 UAE 가장 우선적으로 일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진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UAE는 전투기에 앞서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UAE는 이 수송기가 야전 비포장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 제한된다는 이유 때문에 망설였는데요. 그러자 일본 정부는 2년 전 UAE 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포장활주로 이착륙 시범 비행까지 선보이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았고 최근까지도 UAE 상공에 C2를 띄워 비행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수출에 갖은 공을 들였죠. 그러나 결국 UAE는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폐쇄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빠른 무기 보급과 유지 보수,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함께 진행해주지만 일본은 기술 이전은커녕 보급의 속도와 유지 보수까지 한국에 비해 너무나 빈약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미 UAE는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이 시제기 비행까지 이미 시작했고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KF-21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송기를 선택해 굳이 한국에게 불편함을 줄 필요는 없던 것이죠. 폴란드 역시 KF-21을 탐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미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의 힘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한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의 무기사업에 함께 참여해 유럽 시장 진출을 핵심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하자면서 돈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자신들과 함께 KF-21을 만들자며 구애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전투기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게 이 같은 상황은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을 더욱 좌절케 하는 것은 일본 군사 전력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해상 전력에서조차 한국은 호합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이 이지스함을 자체 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지스함 하면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일본 입장에선 이지스함과 관련해 한국은 당연히 견제할 대상조차 아니었지만 일본이 방심한 사이 한국은 세종대왕함을 만들어내며 순식간에 미국, 일본의 양강체제를 무너뜨려버렸죠. 물론 아직도 해상 전력만 치자면 일본이 우위에 있지만 더 이상 일본의 해상 전력은 대적 불가가 아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전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기 발전 상황이 이러하니 일본인들이 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